고졸 인문계 출신을 R&D에 대거 투입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공계 나오나 인문계 나오나 경험 없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고 나오든 대학교 나오든 관여치 않고 인성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키운다. 기술자는 대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는 신입사원만 뽑습니다. 기술자는 경력자가 필요 없고 신입사원을 뽑아서 키워가고 있다. 추격형 경제에서의 반도체 소부장의 역할과 혁신 경제에서의 반도체 소부장의 역할은 완전히 틀리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1등 경쟁력은 소부장이 1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게 몇 개신 거예요? 27개입니다. 특허는 몇 개를 갖고 계세요? 3,380개. 와, 3,380개. 근데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중견기업에서 이런 특허가 3,000개 넘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사실 뭐 특허 수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세계 최초 개발. 예, 저는 세계 최초 기술 27개를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특허가 3,300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기술의 원천 특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활용 특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만들 수 있는 특허가 몇 개냐가 중요한데, 뭐 저희 회사는 3,300개 모두를 다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특허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업체들도 관심을 많이 표명할 것 같아요. 이 ALG 기술에 많이 찾아옵니까? 이제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찾아온다 이런 거 밝히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데가 반도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뭐 유럽도 조금 있지만 이게 이제 메인이고 태양광은 어느 나라든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도 정해져 있죠.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모든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회장님 회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회장님께서 거기가 R&D 센터였나요? R&D 센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커다란 베이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저건 디스플레이, 저거를 거꾸로 하면 요거는 태양광,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전기를 빛으로, 그 다음에 요 태양광은 빛을 전기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렉이 반도체였었나요? 네. 이 반도체는 그럼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 기초 기술이다. 예. 그렇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간단한데 뭔가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때 그 기억이 저거 아직도 생생한데 이 글로벌 경쟁자들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기술 혁신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1제로 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1제로 관계. 안 하고 있다.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창업할 때도 한 명 제 혼자 창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600명 정도 되는데 경쟁을 하는 훌륭한 기업의 경쟁 기업은 2만 명, 뭐 3만 명 이렇게랑요. 결국은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경쟁을 할 거냐? 우리 회사를 본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600명이고 뭐 미국의 2회사, 일본의 1회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2회사는 어디입니까? 미국은 AMAT라는 회사와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고 일본에는 TE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TEL. 그 시가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2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480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회사는 TEL은 한 3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과 세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인데, 네. 근데 더 좋고 더 싸게 만드는 기술은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싸워서 이기는 거는
좋게 만들고 싸게 만드는 거하고 또 별도걸랑이요. 근데 우리 기업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좋고 싸면은 팔릴 거다. 이익을 낼 거다라고 생각하걸랑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야 경쟁에서 이겨야 팔리고 이겨야 이익을 내걸랑요. 좋게 만들고 싸게 만드는 건 굉장히 쉽다. 근데 경쟁에서 이기는 거는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좋냐 나쁘냐는 아니고 힘이 세냐 약하냐의 논리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경쟁자는 기득권을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그 컨트롤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고 고객이 우리한테 접근하지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싸기도 한데 고객이 안 오는데 어떻게 팔 수 있어요? 강자는 저한테 고객이 안 오게끔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못 가게 하는 거죠. 네.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케팅인데 마케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겨야지 되는데 한 명이 50명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 명이 50명하고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언어밖에 없다. 근데 근로자들이 한 명이 경쟁회사 50명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근데 싸워서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기업인들이 많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의 고정관념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네, 두 번째는 그럼 한 명이 500명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적이 없으면 되죠. 적을 만들지 마라. 적이 없으면 내가 왕이니까. 그게 혁신입니다. 스타트업이 왜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혁신은 기술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 경쟁자가 있는 거고 시장에 경쟁자가 있으면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은 만든 사람은 이익을 못 냅니다. 근데 혁신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시장에 경쟁자가 없어서 만든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지만 만든 사람이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혁신과 기술의 차이고 왜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하니까 한 명이 500명, 100명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거는 뻔합니다. 99.9%는 질 수밖에 없다. 적이 없는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해야 되니까 혁신을 해야 된다. 그 스타트업의 출발은 혁신이 아니면은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인 레퓨테이션이나 시장의 레퓨테이션이나 이미 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좋고 싸기만 해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책이, 스타트업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싸고 좋으면 뭐든 다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스타트업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크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이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에 노광장비, 빛으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지금 개발하신 ALD, ALG 이거를 활용하면은 이 노광장비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평의 땅에 단독주택 하나를 질 때는 널널한 그 EUV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두 채를 짓고 네 채를 짓고 100채를 져야 된다. 그러면 이 좁은 면적에다가 100채를 막 져야 되니까 노광장 EUV 같은 장비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거를 100층을 짓는다. 100층에 한 가구를 100층을 올린다. 그러면 EUV 같은 게 필요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EUV 같은 비싼 장비는 필요 없지만 일반적인 패터닝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조 코스트나 제조 시간이나 일드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ALG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없이도 어떤 기판에서든지 트랜지스터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회장님께서 세계 최초로 이걸 상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준비가 거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도시를 설계하는 건축 설계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100층짜리 빌딩을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빌딩을 짓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 1959년도에 경북 고령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회장님 이력서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벤처 1세대세요. 그리고 울산 동양공고 나오셔서 울산 섬유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그리고 인하대 전자공학과 이렇게 이어지면서 반도체라는 세계를 만나셨어요. 처음에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뭐 제가 철이 없었고 세상도 몰랐고 기술도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갔고 공고를 갈 것 같으면 전자과를 가라. 전자가 앞으로 그 유망할 거다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이 친구가 저의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래라라고 해서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동양공고 전자과를 가게 됐고요. 울산에 있는 섬유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공고 졸업생 중에서 연봉은 참 좋았는데 대학 쪽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전문대를 갔습니다. 그래도 전문대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 전문대 나오나 공고 나오나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다시 대학 쪽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 쪽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런 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다니시던 직장 중에서 지금 ASML, 네덜란드 그 ASML의 전신인 ASM을 다니셨죠? 그때 다니셨던 그것이 오늘날의 그 황 회장님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회사에 다니면서 세계를 봤습니다. 한국을 보고 일본을 보고 미국을 보고 대만을 보고 유럽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의 기술도 볼 수 있었고 저의 지식과 저의 기술과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못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러면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국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창업을 하시고 나서 이 세계 최초의 기술을 27개를 개발했다는 거는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그 집중과 몰입할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절실함이었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절실함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했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2011년인가요? 한번 위기를 겪으셨죠? 네.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눈 뜨면 무슨 생각이 나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이제 하루 강아지 법무술 줄 모르는 시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중국 기업이 대금 지급을 1,100억 원이나 안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다음입니까? 네,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회사가 좀 많이 어렵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동요는 했지만 그걸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과를 느껴서 세계화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그게 1차적인 난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태양광 발전 기술 때문에 2010년도 초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는 좀 제가 철이 좀 들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있어서 위기의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 혁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회사 매출액보다 R&D 비용을 더 많이 쓴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한 44% 되더라고요. 평균 그렇고요. 작년도는 30%좀 더 될 겁니다. 네. 예. 이 R&D 투자를 이 중견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을까 다들 의아해 하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그 혁신에 대한 집념이시군요. 저도 그 미국에 있는 훌륭한 두 회사처럼 일본에 있는 한 회사처럼 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회사하고 경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회사보다 잘난 건 아니지만 그 회사가 하지 않는 거, 그 회사가 생각하지 않는 쪽을 생각하고 그 회사가 경험하지 않는 거를 제가 먼저 경험해서 초기 시장을 열을 때만 가능하다. 이제 그게 그 방법이 혁신이다. 또 고졸 인문계 출신을 R&D에 대거 투입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혁신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혁신입니다. 네. 그러면 이공계 나오나 인문계 나오나 경험 없는 거는 마찬가지다. 근데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고 나오든 대학교 나오든 인문계 나오든 공대 나오든 관여치 않고 인성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키운다. 지식인은 대학에서 육성할 수 있지만 기술자는 기업에서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식의 철학은 공유에 있고 지식은 공유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기술은 차별화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대학은 지식을 공유하는 장소죠.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그 논리와 철학을 만들어가는 곳이 대학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은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차별성을 만들어서 그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의 기술자와 지식인은 완전히 틀리다. 기술자는 기업에서 육성한다. 네. 저는 지식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그 기술자는 대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키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는 신입사원만 뽑습니다. 예, 우리 회사는 뭐 기술자는 경력자가 필요 없고 신입사원을 뽑아서 키워가고 있다. 아주 독특한 경영 방식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면 이게 중국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의 기술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비 기술은 천수다과 같은 비즈니스거든요. 비가 올 때 모내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고객이 투자를 할 때 장비 기술을 팔아야 된다. 중국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중국이 더 좋은 조건으로 수출할 수가 있었고 그동안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도 중국은 앞서가는 반도체 기술이 아니고 한국을 쫓아올라 하는 반도체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중국 시장을 우리는 모방한 게 아니고 해외로 나가더라도 특허 제소나 이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운 마켓쉐어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내재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네. 우리는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 한국에 집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업인이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그게 좀 섭섭합니다만은 이런 기업가 정신은 어디서 오게 된 걸까요? 저는 뭐 창업할 때부터 세계 시장을 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세계를 보니까 한국이 너무 초라했어요. 한국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도 느꼈고, 물론 제가 너무 약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연지원 혈연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사회가 있었고 국가가 있었다. 제가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고는 그거를 못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금수저는 안 됐지만 금수저로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위에서 저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힘의 가치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 뭐 30년 넘게 달려오셨잖아요.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장 기뻤던 일은 뭘까요? 기억에 없습니다. 아직 뭐 크게 보람이 있다라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직도 뭔가 채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창업자로서 이제 만약에 그 누가 됐던 후계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업하는 사람을 상대하고를 위해서라 그러면은 결국은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 결과는 준비한 대가가 아니고 연습한 대가다. 결과는 연습한 대가다. 결과는 연습한 대가지 준비한 대가가 아니다. 연습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가 결과를 만들지 준비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준비를 잘했으면 결과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살아와서 보니까 준비한 거는 의미가 없더라. 연습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가 결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에 승부를 거셨는데 이 반도체 장비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30년 전의 황철주와 지금의 황철주, 그 믿음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제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드 역할은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격형 경제에서의 반도체 소부장의 역할과 혁신 경제에서의 반도체 소부장의 역할은 완전히 틀리다. 그리고 추격형 경제에서의 기업의 목표와 역할과 혁신 경제에서의 기업의 목표와 역할 또한 다르다. 지금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1등 경쟁력은 소부장이 1등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조기업이 소부장보다 기술이 앞서 있다,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소부장이 제조기업보다 최소한 5년 정도 앞서야지 제조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제조기업이 소부장을 도와줬지만 앞으로는 소부장 기업이 제조기업의 성장 동력이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리완은 소부장 기업에서 나와서 그 온리완의 기업들을 다 엮어서 큰 온리완 기업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주체는 지금 제 반도체 제조 기업이고 온리완이 되려 그러면 온리완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온리완 협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온리완 기술을 만들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온리완 협업을 하려고는 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업과 협력의 철학을 생각 안 하고 있다. 협력은 내가 능력을 공유하는 일이고 방법이고 협업은 내가 잘한 결과를 공유하는 일이다. 내가 잘한 결과를 공유하는 거는 자랑이고
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시너지를 만들 수가 있지만 나의 능력을 공유하면은 나의 경쟁력은 없어집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끔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네. 협력은 수직적인 관계고 협업은 수평적인 관계고 협업은 시너지가 나지만 협력은 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만든다. 네. 그래서 협업의 철학과 협업하는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업적 협업이 중요하다. 장관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시네요. 네. 네, 박영선의 테크토크. 오늘은 세계 최초의 기술 27개를 평생을 통해서 개척하신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개발한 ALG,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좀 더 많은 좋은 세상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할 때 다가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소부장이 제조기업의 성장 동력이 돼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